1991년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4시경 KBS 본관 앞 주차 공간에 사람들로 가득 찬 여의도 광장을 바라보고 있는 프라이드 승용차 한 대가 정차해 있었습니다. 승용차 안에는 한 남자가 운전석에 앉아 광장을 뚫어줘라 응시하고 있었죠. 많은 사람 중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차 안에서 그는 가슴속 분노와 복수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심한 듯 곧바로 수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신나게 주말을 보내고 있던 광장 안으로 승용차를 몰고 질주합니다. 주말 오후 여의도 광장에 차량으로 질주해 2명을 사망하게 하고 21명에게 부상을 입힌 범인은 당시 21살의 김용재였습니다. 김용재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의 어머니는 그가 초등학생 때 가난을 견디지 못해 가출한 뒤 소식이 끊겼고 몇 년 후 아버지가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게다가 눈이 잘 안 보이고 체구도 작아 늘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김용재의 가슴 속에는 어렸을 때부터 분노와 불만이 쌓이고 있었어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 탓에 그 분노와 불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지도 못했죠. 뭔가 그 답답함을 해소할 방법도 대상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 한쪽에 우역우역 쌓아둘 뿐이었어요. 사춘기를 지나 청소년기가 되면서 김용재의 분노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뜬금없이 폭발하곤 했지요. 평소 조용하고 얌전하기만 하던 그가 사소한 일에 불같이 화를 내거나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일이 간혹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그저 청소년기의 반항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어요. 청년기로 접어들면서 그는 칼을 품고 다니다가 경찰의 불신 검문에 걸려 강도 예비 음모 혐의로 3개월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된 김용재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자고 결심했어요.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 판사님의 말씀이 가슴을 울렸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겠다는 용기도 생겼죠. 김용재는 벽에 붙은 구인 광고를 샅샅이 훑으며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어요. 주로 자그마한 수공업형 공장들이었습니다. 찾아간 공장에서는 마침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팔 벌려 김용재를 환영했지요. 그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시력이 나빠 눈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실수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주던 작업반장과 사장은 김용재의 실수로 손실이 커지고 작업이 지연되자 짜증과 화를 내기 시작했고 결국 김용재는 해고를 당하게 됐죠. 이와 같은 일은 계속 반복됐어요. 공장의 업종과 장소를 바꿔가며 이번엔 잘하자고 다짐하던 김용재의 기대와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렇다고 공장 사장이나 작업반장들을 탓할 수도 없었어요. 본인 때문에 자꾸 사고가 나고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김용재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눈이 나쁜 게 내 탓인가? 눈이 나쁘면 사람도 아닌가?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기다리면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면 안 되는 건가 하는 불만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남은 기대와 희망을 모두 끌어모아 마지막으로 찾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양말 공장에서도 역시 전과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곧 해고될 것을 예상한 김용재는 평소 눈여겨봤던 사장의 프라이드 승용차 열쇠를 미리 복사해뒀어요. 아니나 다를까 김용재의 더딘 작업 속도와 잦은 실수를 더는 참지 못한 사장은 참다 김용재에게 해고를 통보했죠. 예상했던 일이라 충격이 크진 않았지만 앞으로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일자리 찾기와 해고의 악순환을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여러 공장을 전전하며 받았던 임금과 퇴직금 등을 들고 거리로 나선 김용재는 여인숙이나 거리에서 자면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갔죠. 식당 일이나 막노동 자리도 기웃거려 봤지만 눈이 잘 안 보이는 상태로는 자신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흘렀어요. 지난번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했던 반성과 결심은 반복되는 좌절로 인해 서서히 마음에서 사라졌죠. 더 이상 희망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릴까도 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그냥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기에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계속해서 분노가 치밀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무시당하고 냉대당했던 일들만 떠올랐고 세상 사람들은 다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할까 하는 자괴감이 가득했죠. 또래 남자들은 대학에 다니거나 직장도 있고 예쁜 여자친구들과 알콩달콩 재밌게 연애도 하면서 잘 사는 것만 같았어요. 스스로를 탓하던 게 점점 부모의 탓으로 더 나아가 세상을 탓하는 지경까지 됐습니다. 눈이 좀 나쁘다고 무시하고 천대한 세상 사람들 모두 죽여버리겠다 생각합니다. 수중에 돈도 다 떨어져서 과자 한 봉지 사 먹지 못하고 쫄쫄 굶게 된 김용재는 이제 그만 지옥 같은 삶을 끝내기로 작정했죠. 그 전에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복수하고 가기로 결심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고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자신을 해고한 공장들을 찾아가 복수를 할까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공장 사람들이 다 자기보다 힘도 세고 눈도 잘 보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칼을 휘두르기도 전에 제압당할까봐 자신이 없었죠. 어린 시절 따돌리고 놀렸던 학교와 동네 친구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콕 집어서 누군가가 떠오르진 않았어요. 그냥 모든 사람이 복수 대상이었죠. 복수심에 불타올라 있던 김용재가 하루 종일 들여다보며 시간을 때우던 길거리 상점 안에 있던 TV 화면에서는 수시로 여의도 광장이 보였습니다. 자전거나 롤러스케이트를 타며 즐거워하는 청춘 남녀들, 솜사탕이나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즐거워하는 가족의 모습들. 자신의 복수 장소는 바로 저곳이라 생각했어요. 저 중에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 또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나 가족들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김용재는 지난 4개월 동안 부적처럼 주머니 속에 놓고 다니던 양말 공장 사장의 승용차 열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언젠가 TV에서 봤던 일본의 카미카제처럼 차를 몰고 저 군중 속으로 돌진하면 될 것 같았어요. 차 기름이 떨어져 멈출 때까지 전속력으로 차를 몰아 가능한 많은 사람을 공격할 생각이었죠. 범행 이틀 전인 1991년 10월 17일, 김용재는 양말 공장 사장 김씨가 주로 차를 세워뒀던 서울 화곡동 집 앞 골목으로 찾아갔습니다. 전봇대 뒤에 숨어 한참을 지켜보다 보니 드디어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프라이드 승용차로 다가간 김용재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손이 떨리고 눈도 더 안 보이는 것 같았죠. 열쇠를 놓치기도 했다가 한참을 더듬기도 하면서 겨우 열쇠 구멍에 복제한 열쇠를 넣고 돌리자 문이 열렸어요.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소리만 요란하고 차가 앞으로 나가지 않았죠.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은 겁니다. 운전면허도 없고 시력도 좋지 않았던 김용재가 여러 차례 수상한 행동을 반복했지만 누군가 제지를 하거나 신고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까스로 차를 몰고 화곡동을 빠져나온 김용재는 사흘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차 안에서 잠을 자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죠. 더는 견디지 못할 정도로 굶주린 배를 움켜쥔 김용재는 결심을 굳히고 여의도 KBS 앞으로 차를 몰았어요. 10월 19일 오후 4시 주말의 광장은 수많은 사람으로 북적거렸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을 끌어올린 김용재는 곧바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았어요. 그의 시야에는 광장이 가득 찬 사람들의 형체가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죠. 쾅! 해맑은 미소를 머금고 신나게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교 5학년의 지연일 군이
첫 희생자였습니다. 또다시 쾅! 바로 옆에서 세발 자전거를 타던 6살의 윤신재 군이었어요. 지연일 군과 윤신재 군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아이들을 치워놓고도 김영재는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죠. 분노에 찬 괴성을 지르며 가속 페달을 힘껏 밟은 채 자동차 운전대를 이리저리 돌렸어요. 공포에 찬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고 이미 배는 게 없던 김용재는 차를 몰고 여기저기 사람을 치고 다녔죠. 당황한 사람들은 차에 치이거나 깔려 부상을 당했습니다. 무려 21명의 부상자가 있었어요. 김용재가 몰던 차는 200m를 더 질주하며 여의도 광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다가 자전거 보관함을 들이받고는 멈춰섰어요. 화가 난 주변 시민들은 멈춘 차를 향해 몰려들었고 차를 에워쌌죠. 김용재는 차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 손잡이를 밖에서 열지 못하게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차 유리창을 깨트리고 김용재의 멱살을 잡아 차 밖으로 끌어냈어요. 이때 빈틈을 노리고 사람들의 손을 뿌리쳤고 차 밖으로 뛰쳐나와 품 안에서 칼을 꺼내들었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던 김양의 목을 감싸준 채 칼을 들이대고 소리쳤어요. 다가오면 죽여버리겠다고 말이죠. 놀란 시민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물러나지 않자 김용재는 김양의 배를 향해 칼을 휘둘렀어요. 다행히 금속 허리띠를 하고 있어서 도상을 입진 않았죠. 대치 상태가 계속되던 중 사흘을 굶은 데다가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던 김용재가 빈틈을 보였고 시민들 중 새마을 봉사대원이었던 김씨가 칼을 든 김용재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이후 10여 명의 시민들이 가세하면서 인질극은 끝이 났어요. 인질로 잡혀있던 김양은 아무 상처 없이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죠. 곧바로 현장에는 경찰과 소방대원, 응급대원이 도착해 현장 수습에 나섰습니다. 여의도 광장은 곳곳에 핏자국이 선명했고 넘어지고 도주하던 사람들의 벗겨진 신발과 찢긴 옷자락, 도시락통과 가방, 그리고 부서진 자전거 파편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한 사람의 광란이 만들어낸 현장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김용재는 11월 19일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이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지만 전부 기각됐고 1992년 8월 18일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죠. 1997년 12월 30일 다른 사형수 22명과 함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김용재는 가난한 집안 환경 탓에 어릴 때 잘 먹지 못해서 눈이 나빠진 것이라고 생각했고 안경을 살 돈도 없었어요. 김용재의 분노는 2명의 어린 생명을 앗아갔고 21명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어처구니 없는 참사였습니다. 1988년 이미 범죄 피해자 구조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었지만 껍데기뿐으로 내용도 없었고 아무도 그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죠. 범인 김용재는 과자도 사 먹을 돈이 없어 사흘을 굶었던 처지인데다가 범행에 사용된 자동차가 가입된 종합보험은 도난된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다만 책임보험에 따라 사망자는 최고 500만원, 부상자는 최고 3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했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 참사를 당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치료와 회복은 결국 오롯이 피해자 본인들과 그 가족들의 몫이 됐죠. 김용재의 차량 질주 사건은 이틀 전 대구의 나이트클럽에서 방화로 인해 16명이 사망하는 거성관 방화 사건이 일어난 다음이라 더욱 큰 충격을 줬습니다. 거성관 방화 사건은 1991년 10월 17일 밤 10시경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 1층에 있던 나이트클럽 거성관에 불이 나 16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당시 29살이었던 범인 김정수는 지금은 김천시가 된 경북 금능군 부항면에서 벼농사를 짓던 농부로 당시 월 수입이 200만 원을 넘는 제법 잘 사던 분홍이었죠. 돈을 잘 벌었음에도 결혼에는 실패해 미혼이었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사건으로부터 2개월 전인 1991년 8월에
친구와 함께 사건이 일어난 거성관에 갔고 술값 6만 원을 성금으로 냈지만 종업원이 술을 3만 원어치만 줘서 종업원과 다툰 일도 있었습니다. 3개월 후였던 1991년 10월 17일 다시 친구를 만나러 대구에 온 김정수는 고향 친구 2명과 인근 불고기집에서 맥주 6병을 마신 뒤 2차로 거성관으로 향했죠. 하지만 종업원들이 드레스 코드를 운운하면서 옷차림이 엉망이라는 이유로 그의 출입을 저지했어요. 이에 그는 수십만 원의 현금을 보여주면서 지금 옷차림은 엉망이지만 그래도 돈은 많다며 얘기했죠. 그럼에도 종업원들은 그를 저지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술집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가 농부라서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휩싸여 결국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산 후에 클럽 뒷문으로 들어가 무대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다음 도주했어요. 김정수가 불을 붙이려는 순간 무대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던 사람이 그것을 목격하고 재빨리 불이 났다고 알려 사람들의 피신을 시도했습니다. 화재도 7분 만에 무사히 진화됐지만 사망자는 무려 16명이나 나왔는데 그 이유가 처음 사람들이 탈출을 시작했을 당시 클럽 내의 조명 및 전기시설이 모두 꺼져 있는 상태였고 그로 인해 빛 하나 없던 어두운 지하에서 비상구를 찾지 못한 겁니다. 게다가 환풍기도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전기시설이 모두 꺼진 원인은 후에 밝혀졌는데 화재 당시 종업원이 화재를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로 오인하고 나름 빨리 대처한다고 전원을 모두 차단했기 때문이었죠. 화재 원인이 달라 대참사가 된 케이스였습니다. 거기에 나이트클럽 바닥에 깔린 양탄자가 타면서 요독가스가 배출됐고 그것도 모자라 손님들을 대피시켜야 할 종업원들은 소화기로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전부 도망쳤어요. 불이 난 것을 본 손님들은 처음에는 무대 연출로 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뒤늦게 심각성을 깨닫고 탈출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15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뿐인 출입문에 몰려 아수라장이었죠. 결국 당시 클럽에 있던 사람 150여 명 가운데 16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현주 건조물 방아치사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우발적인 범행이고 종업원의 과실로 피해가 커진 경우라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어요. 전원을 차단한 종업원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내렸습니다. 김정수는 범행이 우발적이었으며 자신이 불을 지를 때 누군가 본 것을 보고 놀라 달아났기 때문에 불을 끌 거라 생각해 이렇게 큰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못했다고 했어요. 이후 김정수의 어머니는 충격 속에 세상을 떠났고 많았던 재산도 유족들에게 보상금으로 나눠줬다고 하죠. 김정수는 무기수로 복역 중입니다. 김용재, 김정수 두 사람의 이기적인 선택으로 아무런 죄 없이 억울하게 사망한 수많은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